네, 형법 이론 강의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형법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총론도 좀 어렵기도 하고 강론도 양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굉장히 이제 조금 이거를 민법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양에 대해서 죄가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형법은 그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쟁점들이 뭐 추심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마다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 답안지 작성을 이제 또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명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좀 줄이시려면 사실은 다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어떤 죄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맞춰서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는 한번 쭉 이렇게 정확히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죄 위주로 해서 요 순서대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첫 강에서는 답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주관식 시험을 보기 때문에요.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객관식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 이게 무슨 죄가 돼 이렇게 한다고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관식에 답안지를 써야 될 건데 이 답지를 얼마나 쓸 것인가.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순서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통적인 답안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문제의 제기를 써요. 문제의 제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거죠.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사례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주면 이 사례를 가지고서 이 죄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의 이야기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이제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나오죠. 갑은 뭐 살인을 했든 강간을 했든 뭐 문서 위조를 했든 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이제 잡아내셔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잡으셔야 돼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은 이제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우리는 이제 수업을 총론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형법 강론에 보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살인죄부터 공부를 합니다. 살인죄부터. 그래서 쭉 이렇게 갈 건데 요 죄명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죄명을 공부한 다음에 이게 어떤 죄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구성 요건을 검토하셔야 돼요. 구성 요건 검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다. 물건을 훔쳤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돼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건을 훔쳤으니까 뭐 절도가 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죄명이 뭐 한 개,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보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 죄의 구성 요건이 뭐냐 이걸 이제 검토하시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과 을이 같이 뭔가 범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공범이죠. 항상 그러니까 공범이 문제가 되고 주범은 이제 요 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범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공동정범, 그 다음에 뭐 교사범, 종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뭐 또 굉장히 중요하게 공범과 관련돼 가지고 항상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말하는 공범과 신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다 이제 구성 요건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성 요건. 이 구성 요건은 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론은 세 가지의 법익으로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번 이제 듣기만 하시면 돼요.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적 법익,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구성 요건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건 개인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그 절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절도, 내 재산 같은 것도 중요하고, 뭐 살인, 생명도 중요하고. 사회적 법익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문서와 관련된 죄들이 우리를 좀 많이 괴롭힙니다. 문서, 뭐 통화라든가 문서, 통화, 유가증권 문서, 그런데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 법익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는 것들이죠. 뭐 뇌물이라든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구성요건 검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부. 그러니까 무슨 죄의 성부라는 표현을 써서 성립되고 부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절도죄가 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적는 거예요. 그럼 절도죄 구성요건이 뭐냐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문에서 봐가지고 이게 타인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절취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걸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던 그 뭐 공유 같은 거 있잖아요. 공유 지분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냐? 남한테 조금 있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소유가 된다. 아니면은 타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절도죄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조금 좀 골탕 먹이는 게 뭐냐면 절도는 뭐 된다 그러면 이 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은 뭐 쭉 이야기를 뭐 풀어 나가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도가 된다 그러면 점유이탈물 횡령 같은 경우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점유이탈물 횡령. 이게 뭐죠? 이거 우리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지나가다가 물건 주웠는데 주인이 없어요. 예. 근데 물건 주워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점유이탈물, 절도죄가 된다면 점유이탈물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타인의 소유인데 점유이탈물은 타인에게도 소유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주인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배점을 놓고 볼 때 뭐 이거 물론 다 100% 쓰면은 좋지만 또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절도죄가 된다는 것도 좀 적어 주셔야 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안 된다는 것도 시간이 되면 적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구성 요건의 검토. 그러면 점유이탈물의 횡령죄가 됐냐 안 되느냐는 요 죄의 구성 요건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성 요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성 요건은 다 법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에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인을 기망하여. 기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 문구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뭐 한 이제 두세 줄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암기하셨다가 이제 답안지에 이제 써 내려가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적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뭐냐면은 크게 구속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툽니다. 구속요건에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법에 위반되는 성질을 조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여기 뭐 정당방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정당방위고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거 긴급피난 뭐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이거는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네, 조각 안 되는 거네, 뭐 이렇게 공부하지만 우리는 주관식의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눈 감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적어서 이것도 다 조문에 있습니다. 요거 21조, 요거 22조, 요거 20조 조문에 다 있거든요. 그 법전을 보시면서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정당방위란 긴급피난이란 이런 걸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요건을 또 검토하시는 거야. 사실 이제 그럼 이것도 검토하고 뭐 둘 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뭐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많아지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구성 요건이 문제가 되면 위법성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위법성을 잘 써야 된다. 정당방위가 쟁점이다. 이러면 구성 요건은 그냥 이게 사람 찔렀네.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둘 다를 뭐 엄격하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일단 처음에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에는 아마 이제 몇 개 이렇게 이제 써 보시면 이게
이 판례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가, 어떤 것이 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써야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사실 알게 되십니다.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법성을 검토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 적는 거는 구속요건, 위법성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검토하십니다. 책임. 요 책임은 이제 뭐 저랑 앞으로 이제 계속 수업을 하실 거니까 요 내용을 좀 보세요.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비난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난 가능성.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 너 나쁜 놈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책임 능력의 문제인데, 뭐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14세 미만 애들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 형사처벌 안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도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답안지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죄의 성립 요건.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제기 쟁점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구속 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위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거 여기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위법성 다음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쓰면 형법을 하셨던, 형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교수님들이나 채점위원들은 이 사람은 형법의 ABC를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보자마자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형적으로 여러분들 아무튼 머릿속에 형법을 공부하실 때는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요 세 개는 무조건 쓴다. 순서대로 써야 된다. 전부 쓸 게 없으면은 위법성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라도 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점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안 쓰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썼잖아요. 썼는데 크게 이렇게 딱 답안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을 다 썼구나. 어쨌든 하나, 둘, 셋, 요게 보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윤곽을 잡아주시는 게. 그래서 뭐 내가 답안지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의 제기는 나중에 적으시고, 나중에 먼저 적으시고, 뭐라고? 이거 뭐뭐뭐가 문제가 된다, 사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간단하게 넘기시고,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아무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순서대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제 기본 이론 할 때에는 이제 판례를 설명하고 가니까 쭉 넘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민법에서도 그랬지만 문제의 제기를 쓰는 것보다는 첫 번째, 나는 그냥 결론을 먼저 쓸래.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뭐 근거, 뭐 또 논거, 요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갈래. 요럴 수도 있죠.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은 특히나 결론을 먼저 쓰는 것이 다른 민사법과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쓰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요즘에 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쓰시더라도 무슨 감점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을 공부하신 학자들은 다 요 순서입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해서 그래서 무슨 죄가 된다. 요게 이렇게 쓰는 것이 형법학자들 기본 틀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약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요즘에 로스쿨로 넘어가면 특히나 요 민사법에서는 이렇게 가요. 민사법은 내용들이 쭉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궁시렁궁시렁 많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해놓고 왜 그런지를 쭉 이렇게 설명해 가는 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형사법은 요게 조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쓰실 때는 아마 요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요건 선택적으로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용을 적으시면 합격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이게 우리 법무사 시험은 무조건 결론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 이건 아니에요.
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소송법은 좀 절차법이어서 문제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적법하냐 아니냐 이렇게 쓰니까 그 절차의 근거를 쓰는 거니까 저도 이제 소송법에서는 그냥 결론을 먼저 쓰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형법은 이렇게 먼저 쓰면 예전에 대학 때는 법정에서 이렇게 결론 이렇게 먼저 쓰면요 이거 다 F감입니다. 이거 누가 이따위로 써? 이러면서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제가 요거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형법 답안지로는 조금 더 깔끔하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쓰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이쪽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친숙하다. 문제 제기.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변호사 시험 훨씬 더 실무적인 거잖아요. 요즘에 기록형도 보고 많이 하니까 형법은 이렇게 민사법은 결론은 먼저, 형법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더라고 하고 하나씩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대로 제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요 순서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수학처럼 공식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머릿속에 무조건 들으시라.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구속요건, 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이다. 그래서 구위책.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러면 여기 구속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강론이죠. 무슨 죄가 되는가? 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되는가? 문서 위조죄가 되는가? 이제 요런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안지에서,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요건이에요. 무슨 죄책을 논하라. 이렇게, 갑의 죄책을 논하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갑의 죄를 쓰는 거잖아요.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가 성립한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죄명을 하나 생각하시면, 자, 이거 보세요. 절도죄가 뭐 한다? 성립한다.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럼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뭘 보시라고요? 구속요건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안지 제일 먼저 쓸 때는 형법 329조는 329조인가요? 정확하게. 절도죄를 절도란하고 법조문을 적어주시는 게 가장 한 칸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 좀 좋죠. 한 줄 적는 거죠. 절도죄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럼 뭐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예로 듣는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철취한 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여기에서 사례를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이 이것을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뭐 이제 여기 뭐 자주 나왔던 쟁점입니다만은 정보, 인포메이션, 남의 정보를 이렇게 빼앗았을 때, 야, 이 돈놈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재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행위, 절취를 몰래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어떤 사례를 줬을 때, 이 사례에서 이런 거를 보시고, 형법 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이란, 여기서 재물이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판례에서 쓰는 문구들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돼. 요건 법전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굳이 사안의 검토를 따로 안 주고 사안의 경우에 이러이러함으로.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답안지는. 여기에서 기준을 적어 놓고 요 기준에 비추어서 사안의 경우에 이러이러함으로 타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죠. 그럼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쟁점 3개를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그런 판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명백하면 타인의 것임이 명백함으로 따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뭐 재물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재물임이 명백하고 이렇게 하고 한 줄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언급을 전혀 안 하고 넘어가면 답안지의 양이 줄어듭니다. 뭐 다른 게 쓸 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좀 한두 줄 정도 적어 놓으시면 칸도 좀 메꿔지고 나름대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짜임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 뭔가 좀 알고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좀 약간 착시 효과를 좀 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지고 순서상으로는 구속요건이 해당이 되면 자 뭘로 간다? 위법성 책임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지를 쓰게 될 것이다.
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이 표지가 굉장히 두껍죠. 양이 많잖아요. 왜 많겠습니까?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판례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어때요? 어느 정도 뭐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딱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제 겁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여러분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그럼 왜 만들어 놨냐? 이게 이제 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 형법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저런 판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답안지를 또 어떻게 쓰고 형법이라고 하는 판례가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각각의 것들로.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객관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 특히나 그 좀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들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무슨 뭐 객관식 공부하듯이 헌법 공부하듯이 헌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게 막 이게 어디서 이 모든 저 구속지에 있는 판례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왠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정리할 때 요거는 여러분 굳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이제 주요한 판례들 그다음에 또 그 이론적으로도 또 어떤 그 시대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또 뭐 변호사 시험에서도 뭐 최근에 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뭐 법원행시나 이런 데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우리 교재는 이제 굉장히 많은 판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조금 좀 힘을 좀 부담을 좀 이렇게 좀 낮춰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을 잘 믿으시고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또 하면서 쭉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저를 믿고 오십시오. 제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마지막 결론은 이제 갑의 죄책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형법은 이제 죄를 물어봐요. 갑의 죄책은.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꼭 이 어떤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꼭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죄수입니다. 죄수. 죄의 수예요. 죄의 수.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게 형법 총론 맨 뒤. 형법 총론의 맨 뒤를 보면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은 이게 죄수론이 나와요. 죄수론 형벌론 나오는데 특히 어려운 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 좀 이게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 A 죄와 B 죄가 이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강도도 되고 강간도 됐어. 강도도 하고 강간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갑에게는 A 죄와 B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쓰면은 뭐 이게 나 다 했어. 뭐 강도에 대해서 강도란 333조 이렇게 쭉 봐가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강취한 것이다. 뭐 타인의 것이다. 강취한 것이다. 재물이다. 재산의 이익 모두가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 다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구속요건 검토하고 위법성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책임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죄와 강간죄가 됐대.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꼭 써주셔야 되는 거는 써야 되는 거는 그런데 이 1점의 문제입니다. 이 두 죄의 관계예요. A죄와 B죄.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죄가 여러 개잖아요. 지금 A죄도 되고 B도 되고 강도도 되고 강간도 되고. 그럼 이거를 이제 A죄와 B죄의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건데 하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그럼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푸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를 공부하시고 판례에서 요거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느냐.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좀 약간 말을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상경이라고 하고 또 여기는 실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상경, 실경.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게 상경이고 어떤 게 실경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 교재에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어찌 보면은
이 객관식용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제가 이제 수업을 한다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이런 논리도 있고 막 이런다고 우리 이제 말씀 다 드리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쓸 일이 없어요. 답안지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판례를 공부하실 때 마지막에 죄가 이 죄와 이 죄의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이거를 빨리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A죄와 B죄가 성립한다고 할 때 A와 B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실체적 경합이다. 요 문구까지를 딱 점을 딱 찍어 주셔야 요게 이제 활용 점정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점입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죄수론이라고 합니다. 죄수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나중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강론 가면 상당히 좀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특히나 그 사기죄 같은 데서 신용카드 뭐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보자는 거야. 원래 이게 특별법 같은 걸로 가도 뭐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상경 실경 이거 굉장히 막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그만큼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나름 신문에서 더 중요하고 양형으로 갈 때도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답안지는 죄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 이상 나오면은 요 부분들을 항상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음 이제 형법을 좀 처음 공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눈에 조금 더 이제 좀 더 힘을 좀 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만 더. 죄명은 가외대책을 논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만 나오면 좀 땡큐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단독법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공범이죠, 공범. 항상 갑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도 있고 을도 있다. 그럼 둘의 무슨 관계? 공범 관계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갑과 을.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시면 자, 둘이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하면 요거를 우리가 용어만 봅니다. 공동 정범이라고 하고. 갑이 을을 도구처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의사를 지배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야, 너 저기 가 가지고 사람 찌르고 와. 야, 너 저기 가 가지고 너 사람 물건 훔쳐 가지고 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요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정범은 정범인데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이거를 간접 정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요 B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데 A가 야 범죄를 저질러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꼬시는 사람 아주 나쁜 놈. 자, 요놈을 뭐라 그러냐면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요 개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교사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가 범죄를 저질러요. 이 사람이 이제 정범이에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뒤에서 망 봐주는 친구 있습니다. 요 사람이 B한테 가가지고 야 B야 마음 푹 놓고 가서 범죄를 저지르렴. 여기는 내가 다 지키고 있을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범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 뭐냐면 방조범이에요. 종범과 방조범.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종범하고 방조범하고 이게 서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그때는 이게 뭐 재미나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어쩔 때는 종범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방조범이라고 그러고 모를 때 모르죠.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전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같은 말입니다. 종범, 방조범. 그래서 형법은 뭐 모든 법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실 때 그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뭐 고생하셨겠지만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용어. 남들이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왠지 조금 이렇게 유식해 보이고 좀 막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유식한 것도 아닌데 유식해 보이고 뭐 하는 거는 남들이 쓰지 않은 언어들을 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이런 거 쓰니까 일단 이 용어만 잘 먹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공범 이야기를 했고 구속요건 이야기 했으니까 구속요건하고 공범의 관계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뭐 죄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면 되는 거고요. 형법의 거의 한 50% 이상은 다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먼저 형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드렸고, 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형법 총론이죠. 총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조금 제가 이제 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뭐 중간에 뭐 쭉쭉 나가니까 너무 저거 나 알고 있는데 뭐 저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일단은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총론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 교재도 제일 앞에 보시면 이제 총론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먼저 강론, 제가 이제 강론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개별적인 범죄. 개별적 범죄 유형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총론 쪽으로는 뭐 전체적인 뜻은 맞는데 뭐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전체적인 뜻은 맞는데 막 강론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막 말이 제각각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강론 형법이잖아요. 그럼 형법 강론은 뭘 이야기나?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죄명을 적어요. 죄명. 근데 죄명을 기준으로 어떤 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죄명을 만드느냐? 이거 보시면은 죄명을 법익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요. 보호법익. 법익인데 이 법익이 보호법익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세 개를 나눕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개인적 법익, 그다음에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적 법익. 이게 법익을 크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요. 물론 또 여기에서 또 세부적인 목차를 또 뭐 생명과 신체, 자유, 뭐 재산 뭐 이런 걸로 쭉 나누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각각의 죄명, 개별적인 죄명을 다 하나씩 각계의 역할을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총론은 뭐냐? 총론은 뭐 여러분 민법 총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총칙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제일 앞에 처음에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민총 이렇게 공부할 때 이 총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민총. 민법이 민총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민법이라고 하는 게 물권, 법, 채권, 법, 친족, 상속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가족관계, 그 다음에 상속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권리의 주체, 객체, 이런 거 할 때 반사회적 행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징그러우시죠?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막 힘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다 뭐를 만들어요? 총칙을 만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뭐예요? 판덱텐 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판덱텐 체제. 싹 묶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아주 통일, 전체적인 것들, 이게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것들은 다 끌어다가 공통되는 개념을 쭉 여기다가 총론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민법 총칙 그러잖아요.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연결되는 것들. 자, 보세요. 살인, 강도, 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 강론에서 쭉 공부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사람. 그리고 권리의 주체. 권리 주체. 뭐 객체도 하겠죠. 주체, 객체. 칼로 찔렀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유순관계,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에 있어서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거 할 때도 구속요건 되지만은 또 뭐도 필요해요? 뭐 유법성 조각사유, 뭐 정당방위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살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도 있고 강도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요. 정당방위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총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 13살짜리가 살인할 수도 있고 13살짜리가 강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책임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강론에서 문제되는 공통되는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에서 총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딱딱하긴 하죠. 딱딱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 총론의 이론을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대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들 법대 이제 법학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형법 총론이죠. 형법 총론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고의를 뭐 잘라가지고 이게 고의라는 무엇이냐, 이게 완전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안 나온다. 뭐 고의가 뭔지에 대해서 써라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론을 공부하지만 답안지에 쓸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막 아주 막 이게 이거를 답안지에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슥 보고 아 고의란 그런 거야. 그래서 강론에 가가지고 범죄를 공부할 때 아 이건 고의가 인정되는 거네. 아니네. 그래서 중요한 문구들만 하나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의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답안만 짓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대신에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서 드릴 거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큼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형법 총론 나 잘 모르겠어. 이런 것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 이런 소리 안 들을 것이에요. 제가 충분히 잘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총론을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이 지금 긴데 자, 이게 처음 이제 공부하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먼저 첫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저도 좀 일단 조바심이 나서 아무튼 이거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을 펴시면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표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형법총론 교과서는 한글로 써진 외국어다. 한글이 분명히 한글인데 읽어봤자 거의 외계어처럼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게 아마 옛날에 혹시 뭐 교양으로라도 한번 형법을 들으셨거나 아무튼 형법 총론 교과서만 읽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과 강론 잘 구별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총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론 자 보시죠. 네. 가보시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형법의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보고 이제 이거 뭐, 형법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기본 원리를 쓰라고 하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기능 거기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 개념 하나만 좀 보고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법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요 의미만 이것도 뭐 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자, 죄형 법정주의 우리 어디서 했어요? 자, 저와 함께 헌법 시간을 공부한 거예요. 그 사실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의 원리예요. 헌법. 형법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요거 우리 아시죠? 헌법이 제일 위에 있던 거니까, 형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헌법이 짱입니다.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형법은 좀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 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보는 거여서, 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 우리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자, 개념 뭐, 우리 헌법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죄는, 범죄는 또 형벌은 자, 범죄와 형벌은 어떻게 한다? 자, 우리 1차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세요. 법에 정해 놓아야 된다. 여기서 요 법이 뭐예요? 국회가 만든 법이다. 국회가 만든 법. 법에서 뭐 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국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만드는데 우리 위임위법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국회에서 다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형을 법에다가 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위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임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의 여기 그 특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와 관련이 돼 가지고 판례들이 이제 있겠죠. 5개가. 근데 이 판례들은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중에 객관식 뭐 경찰 공부하셔가지고 뭐 이거 막 외워가지고 이제 혹시 경찰 지금 뭐 현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주행 법정주의 그 판례들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라리 처음 공부하시면 좋은데 예전에 형법 공부에 객관식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1번 문제 하나 맞추려고 답안지를 막 그 판례들을 암기하는 거지 주관식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래서 이 죄가 되는구나 이 죄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검토를 하실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5가지 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요거 부담 갖지 마세요.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 유추해석 금지. 그 다음에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법성의 원칙. 순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법에다 적어야 되고요. 소급표 금지, 유추해석 금지,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요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죄형 법정주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법률주의부터 쭉 나오죠. 요 내용은 이제 그 이하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제 판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